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초록 관련해서 에세이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는 그 자기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를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으니까 저는 그 오늘의 초록 에세이를 쓴 에세이 작가이자 현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사 20년 차고요. 공저로 2023년에 책 속 한 줄의 힘이라는 그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한 글들을 선생님들하고 모아서 한번 냈고, 그다음에 올해 공저 또 다른 공저로 2024년에 퓨처 티처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개인 에세이 오늘의 초록을 출간했는데요. 현재 도서 블로그랑 북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어떤 주제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일로 내가 식물을 키우면서 일단 마음을 치료하고 책 읽고 글 쓰면서 나답게 살아가게 됐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성장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성장을 조금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고, 오늘 순서는 책 이야기 나누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식물을 키웠어요. 근데 모든 분들한테 식물이 공통 주제는 아니겠지만 또 식물의 좋은 점과 제가 식물 키우면서 느꼈던 점들, 요거 조금 나누고, 그 다음에 책 읽고 글 쓰면서 제가 성장으로 가게 된 시간. 마음이 치유되니까 성장하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장하다가, 그렇게 모아진 글이 책이 되는,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마음 어떠셨나요? 저는 살아가면서 제 마음을 많이 돌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마음이 불안하고 아플 때에도, 앞에 예원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뭔가 치료를 받거나, 나를 돌봐야 된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그냥 제 자신을 자책할 때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어, 내 마음이 어떤지 스스로한테 물어보지 않고, 나를 참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돌봐주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선생님들은 오늘 하루가 마음이 아프지 않고, 행복한 하루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제가 책을 공저가 두 권이고 에세이가 한 권인데, 저는 이제 글을 따로 배운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글도 배워본 적이 없고,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음, 이 책도 이제 겨우 한 권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강의를 선생님들 앞에서 어떤 얘기를 들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 책에 나온 한 문구거든요. 어, 이 문장에서 제가 이게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고 기록하고 성장하고 싶어서 걷기 시작한 이 길은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었다. 지금 나는 누군가의 마음, 나와 같은 마음을 먼저 가진 사람이 낸 길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주 친절한 사람들과 이 길을 공유하고 있다. 혼자 걷고 있지만 누군가와 소통하고 있다는 믿음 때문에 이 길 위에서의 마음은 평온하고 때론 즐겁다. 나도 먼저 발길을 내어주고 꾸준히 걸어서 이 길을 탄탄하게 만들어야지. 저도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 교사 성장 모임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예원 쌤이 설명하셨던 자기경영 노트라는 성장 모임에 작년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먼저 저보다 이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책 쓰기의 길로 갈 수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저보다 한 발 앞서서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읽고, 그걸 책으로 만들고 이런 분들의
분들의 도움이 그분들이 내준 발길이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빠르게 올 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김진수 선생님한테 정말 다시 감사드리고 싶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끌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도 어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글 깊이라는 게 제가 엄청 있진 않지만 왕초보가 피아노 배우려면 이문찬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동네 피아노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강 작가님께 글쓰기를 배우면 제 글쓰기가 비약적으로 발전할까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처음 글을 써본 제 경험을 나누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이 마이너스였을 때 매일 지치고 불안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식물한테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치유가 되니까 삶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조금 발견하게 됐고요. 그러고 나니까 글도 쓰고 읽고 글도 쓰고 나 자신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책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제 책을 여러 가지로 읽어 주시더라고요. 출간을 하고 나니까. 뭐 힐링 에세이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고, 포토 에세이, 식물 사진이 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뭐 마음을 성장시켜주는 에세이, 육아 에세이, 뭐 이렇게도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본인들의 지금 삶의 문제에 관련된 것들로 책을 읽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게 저는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게 행복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했었는데, 제가 물론 뭐 제 삶에서 아이들 육아랑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낸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막 불안하고 힘들고 이러진 않아 한마디로 번아웃이 오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2021년에 뇌 동맥류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엄청 직구를 날리시는 분이셨는데 지금 당장 정밀 검사 해야 된다. 응? 최대한 빨리 시술이나 수술을 해라. 그러면서 막 엄청 저를 약간 재촉하시고 막 이러셨는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트라우마로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큰 병원을 통해서 좀 이제 치료를 할 수도 있지만 좀 지켜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죽음에 대해서 제가 엄청 이렇게 좀 절실하게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뇌 속에 시한폭탄이라는데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저한테 너무 컸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불안감이 좀 컸어요. 그런데도 저를 돌보려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 아이들을, 저희 아이들을 보면 기쁘고 행복하고, 이 시간을 잘 보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보통 그랬었는데, 저한테 아이들이 그런 존재였는데, 아이들이 뭔가 잘 못하거나 이러면 더 슬픔과 불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엄마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쩌려고 아직도 저걸 저렇게 하고 잘 못하는지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할 때마다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그 불안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이를 거의 다 키우고 육아휴직을 좀 길게 했는데 셋째가 또 생긴 거예요. 근데 늦둥이 셋째였는데 육아 기간이 저한테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분명히 나는 열심히 한 번도 이렇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아주 열심히 살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나름 버둥버둥하면서 열심히 생활을 했는데 저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허무한 마음이 저를 찾아왔고요. 어, 그때 우연히 거실에서 이게 거의 막 죽어가던 몬스테라가 있었거든요. 시들시들하게. 근데 그 몬스테라가 새 잎이 난 거예요. 새벽에 앉아서 걔를 보는데, 아,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 병충해로 한쪽에서는 잎이 시들시들하지만 한쪽에서는 식물이 새 잎을 또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저한테 엄청 위로가 많이 됐고, 그러면서 식물을 굉장히 많이 키우는 시간을 통해서, 어, 그 마음이 평온해지고 삶을 긍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가라앉히고 마음이 평온해진 시간 덕분에 어쨌든 건강도 지금은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물과 함께 마음을 치유할 시간을 들여다보면, 음,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책 읽는 공간에도, 거실 테이블에도 식탁 위에도 항상 이렇게 올려놓고 식물을 이렇게 관리를 했었고요. 제가 왜 이렇게 식물이 좋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좋아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그 생물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바이오필리아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선천적인 애착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과의 연결을 본능적으로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원시 시대에 우리의 뇌가 그렇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초록색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집중력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연구 결과 증명이 됐고, 그래서인지 저도 이렇게 식물을 보고, 그다음에 때로는 이제 흙을 만지면서 분갈이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저한테 굉장히 좋았고,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엄청 불안해했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가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매일 불안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불안한 것을 표현을 안 하려고 노력해도 아이들한테 그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어른의 불안은 아이에게 전염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엄청 긍정적이고 밝은 아이들이었는데 소심해지고 조금 어떤 상황에 있어서 계속 걱정하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불안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니까 아이들을 볼 때 제가 불안한 시선으로 보는 대신에 고개를 돌려서 식물을 바라봤거든요. 그러면서 식물의 잎이 말랐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불안해하는 대신에 물을 주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정돈되다 보니까 식물을 주변에 더 많이 놓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식물을 좋아하는 또 정원을 가꾸기를 좋아하는 음, 그런 그 작가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작가님들 뭐 대표적으로 지금 여기 보이는 작가님 혹시 누군지 아신가요? 아시나요? 어, 여기 이 작가님은 여기 내가 적어놨구나. 이분이 이제 헤르만 헤세가 직접 그 글을 쓰다가 글이 잘 풀리지 않거나 그러면 정원으로 가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고 해요. 그래서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꽃과 나무가 있는 정원으로 간다. 글쓰기에서 도망칠 수 있는 나의 안식처로. 노동을 가장한 휴식, 상상의 실타래가 한없이 풀리는 명상, 영혼이 자란다, 즐거움이 자란다. 헤르만 헤세가 정원 가꾸기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정말 놀랐거든요.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그 행복에 대한 기준하고 이분이 생각한 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 시대의 예민 보스였잖아요. 정서적으로 조금 불안한 면도 있으셨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버지니아 울프도 정원 가꾸기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분도 글을 쓰다가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정원을 찾았던 걸로 유명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글쓰기랑 식물을 키우는 거는 굉장히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작업이구나.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식물적 낙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김금희 작가님의 책인데 그분도 글을 쓰면서 계속 식물을 돌보는 일상을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식물 가꾸기 이거 이런 주제로 솔직히 모두 다 식물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니까 조금 어 그렇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글쓰기랑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저도 식물을 주제로 앞부분에 1장은 거의 식물 주제로 글을 썼었는데 식물 주제로 글을 쓸 때 글을 쓰다가 퇴고하면서 그 식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힐링도 되지만 어 힐링도 되고 그걸 바로 내가 쓰려고 하는 글감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글을 쓰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또 다른 식물 키우기의 즐거움은요. 토포필리아라는 개념인데요. 저는 이 말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정여울 작가님 책에서 제가 봤는데 어 이분은 여행지에 가면 느끼는 감정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토포필리아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게 인제 장소를 뜻하는 히라버 토포스랑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가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떤 때 나타나냐면 여행지에서 느낄 때보다는 우리 집의 어떤 공간에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식물이 있는 공간에 가면 어 거기에서 되게 기쁨과 평화로움이 생긴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만의 그런 힐링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가 셋 이라고 했는데 아들 셋 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셋 이니까 집은 넓지 않은데 아이가 셋 이고 지금 16살, 14살, 8살 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어 가지고 있는 제 책, 그리고 인구 밀도가 기본적으로 높다 보니까 모든 공간이 다 제가 원하는 공간으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청소 상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그 공간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놓아 두는 우리가 음악이 좋으면 음악을 계속해서 좋은 음악을 곁에 두고 듣고 싶은 것처럼 식물을 늘 곁에 두고 그런 둘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고 찾고 제가 좋아하는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인제 책 읽고 글쓰기 하던 공간이고요. 여기는 저희 거실이고 여긴 부엌 테이블 근처입니다. 이렇게 인제 토포필리아는 제가 인제 그 뒤에 가서 아티스트 웨이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그때 저는 주로 인제 식물에 관한 아티스트 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인제 방 곳곳에 내가 놓을 수 있는 곳에는 식물을 놓고 어 좀 그 즐거움을 자주 느끼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서 공간에 대한 애정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그 다들 궁금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 그래도 어 북토크를 제가 몇 번 했는데 식물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워킹맘들도 많으시고 직장 다니면서 식물 키우는 게 쪼끔 힘드신데 "식물은 잘 키워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식물이거든요. 아들 셋 워킹맘도 키울 수 있는 손쉽게 키우는 식물 첫 번째는 저희 집에 가장 많은 식물인 엔젤 스킨답서스고요. 병충해에도 강하고 성장도 빨라서 어 언제 어디서나 키울 수 있고 물에 이렇게 담가서 키워도 되기 때문에 뿌리도 굉장히 잘 나요. 그래서 요 식물 키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플로리다 뷰티 그린이라는 식물인데요. 엄청 예쁘죠. 이게 천장까지 다 자랐어요. 이게 처음에 왔을 때 사진인데 얘도 역시 성장이 왕성하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물에 이렇게 줄기를 잘라서 꽂아 놓으면 또 그대로 그 안에서 이파리가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크는 식물이고 아글레오네마 실버킹이라고 이것도 제 책에 실은 거거든요. 이 식물은
레옹이 영화에서 이제 레옹 영화에서 마틸다가 들고 다니던 식물이에요. 그래서 그 식물인데 이 식물이 역시나 분갈이를 해주지 않아도 한 4년째 저희 집에서 엄청 커지면서 잘 자라고 있는 식물이어가지고 저희 집 식물들이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벌레도 잘 생기고 죽기도 잘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쌩쌩하게 잘 사는 그런 식물이라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식물 사실 일이 있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책 속에 제가 실었던 식물들이고 참고로 잘 키우기 좋은 식물들 제가 소개하고요. 요거는 넘어갈게요. 아, 그 다음에 책 읽고 이제 제가 책을 읽으면서 글을 쓰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글쓰기라는 게 제가 뭐 본격적으로 뭔가 어디 가서 배우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내가 왜 글쓰기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글을 쓰게 됐을까? 글을 그리고 쓰는 것이 저한테는 재미있는 일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자기경영 노트에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책 쓰기라는 목표가 저한테는 없었어요. 저는 책을 써야 되겠다. 내 인생에서 책 한 권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없고,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됐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만히 되짚어서 생각해 보니까, 어, 제가 글 쓰는 그런 것들을 좋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 자체를 즐겁게 생각하는 건 있었더라고요. 저는 생활기록부 쓸 때도 사실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그게 또 나름 재미있다. 아이들한테 말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어서 되게 좋다. 좋은 말의 씨앗을 많이 심어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생기부를 뭐 조금 더 이렇게 신경 써서 저는 중학교 1학년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어, 계속 글을 이제 자유학년제 그 생기부를 쓴다는 게 엄청 막 성적에 맞춰서 그렇게 쓰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 활동에 맞춰서 써주는 거니까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장점을 찾고 써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과정이 저한테는 전혀 많이 힘들지 않은 그런 과정이었고 오히려 그걸 쓰면서 내가 글을 좋아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쓰기로 가려면 글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음, 글쓰기에 이제 제가 이제 한 십몇 년 전에 결혼해서 이제 아이들 둘을 처음 키우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글쓰기에 어떤 힘이 있을까요? 라고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어,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는 20년 동안 일기를 쓰셨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책을 출간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정도의 고수는 아니었고, 그냥, 아, 즐겁다 정도였고요.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힘들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남편하고 결혼하고, 제가 주말 부부를 했고, 친정 엄마가 와서 아이를 돌봐주시고, 남편은 육아에서 열애였죠. 남편은, 아, 왜 나만, 이때 이제 제가 왜 나만 이렇게 육아를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때 둘째 아이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남편이 월요일 새벽에 이제 제가 경기도에 살고 있고 남편이 어, 어디에 있었냐면 충남도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남으로 이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새벽에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저는 둘째 모유수유를 하느냐고 밤새 잠을 못 잤는데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제가 일어나서 남편의 밥상을 차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럴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결혼을 했는데 나만 두 아이 육아랑, 어, 아이를 돌봐주는 친정어머니 부양이랑 뭐 이런 모든 걸 다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었고, 어린아이를 두고 일하면서, 죄책감도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돌봐주는 엄마한테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는 친정 엄마한테는
죄책감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아이를 같이 키워보시면 알겠지, 아실 텐데, 어, 친정 엄마랑 같이 이렇게 아이를 키운다는 게 사실은 우리 엄마이지만 또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어, 나쁜 마음을 갖는 것 같은, 싫거나 힘들거나 이런 것들을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약간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정의 주머니가 막 터질 것 같을 때 치유하는 글쓰기라고 블로그에다 제가 폴더를 만들어 놓고 틈만 나면 이제 글을 썼어요. 이게 제 책 속에 들어있는 글인데 그러면서 나만의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생각이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받거나, 고민되거나 갈등이 있거나 이런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을 글로 썼을 때 마음이 좋아지는 경험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동맥류가 이렇게 있고 난 뒤에 감사일기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이 미라클 모닝에 있던 달라이 라마의 명언에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 옛날에 고등학교 때도 많이 보고 늘 어디 가면 있는 문구였는데 이게 저한테 엄청 와닿더라고요. 매일 아침 눈 뜨면서 생각하자.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운이냐. 나는 살아있고 소중한 인생을 가졌으니 낭비하지 않겠다. 이 책의 이 문구를 본 순간에 제가, 이제 사실 그때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한 것 같았거든요. 어,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본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엄마라는 직업이나 교사라는 직업이 타인한테 계속해서 뭔가를 내줘야 되는 그런 직업이고, 그만큼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그러니까, 어, 이게 나를 돌봐주기가, 나를 챙기기가 굉장히 힘들었구나. 그래서 좀 나한테 집중해서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써보자 생각을 했고, 감사일기를 쓰고 나서 제가 시선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학교에 있는 애들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감사일기를 써보니까 세상을 보는 제 시선과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소중하고 절박한 하루를 좀 감사한 마음으로 좀 긍정적으로 채우게 됐고, 어, 제가 이게 이제 감사일기를 썼던 건데, 혹시 나중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제 블로그인데요. 어, 이렇게 감사일기를 제가 이렇게 막 쓰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쓰고, 그런 시간이 있었고, 잠시만요.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로 가야 되나?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책을 막 열심히 읽으면서 책을 독서 기록을 이제 좀 했거든요. 그래서 독서 기록을 하고 글을 올리려고 하니까 블로그에 글을 못 올리겠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어, 책을 쓰려고 오신 분들도 있고, 뭐, 글을 쓰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 일단 책을 쓰려면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글을 쓰려고 하는데 내가 내 글을 공개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책에 대한 내 생각을 기록하는데 내가 이거 왜 부끄러워서 발행을 못하지? 그때 조금 놀랐죠. 내가 생각이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누군가 본다고 내 글을 블로그에 올렸을 때 누군가 내 글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이 글을 바깥에 내어놓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질문을 했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교사라는 것도 밝히는 걸 제가 조금 껄끄러워서 잘 드러내지를 않았더라고요. 예, 이런 저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게 어쨌든 자기 생각을 드러내지 않으면 드러내고 바깥으로 꺼내고 누군가가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 만약에 글을 쓰려고 하시는데 자기 검열 때문에
아, 이런 글은 좀 아니지. 이런 게 무슨 책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글쓰기를 돕는 두 가지 도구로 모닝 페이지와 아티스트 데이트를 추천합니다. 어, 이 책 아까 전에 그 예원쌤이 추천하셔가지고 역시 저는 이거를 그냥 어, 모르겠어요. 책을 읽다가 그냥 우연히 알게 된 건데, 인스타그램에 그 책 올리고 하다 보면은 내 관심사에 비슷한 책들 막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때 저한테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모닝 페이지 혹시 써보신 분들 계신가요? 이게 저는 이런 글을 이게 무슨 글이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냥 무슨 내용이든 노트에다가 그냥 쭉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단면 노트로 쓰라고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손으로 써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생각과 글이 연결될 수 있게 손으로 쓰라고 하는데, 물론 이거를 컴퓨터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쓰는 거는 이게 자기 의식의 흐름대로 써야 된대요. 잠이 완전히 깨기 전에. 근데 무슨 내용이든지 세 쪽을 써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출근도 해야 되고 아이들 밥도 차려야 되는데 세 쪽씩이나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일단 한 쪽씩 쓰자. 기준을 엄청 낮춰가지고 대신에 매일 쓰자. 그래서 주말까지 매일매일 썼는데 어, 한쪽으로 정해 놓으니까 그날 잘 써지면 두 쪽, 세 쪽, 네 쪽, 다섯 쪽도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쓸 게 써질까?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 길게 쭉쭉 써지고요. 저는 이걸 쓰면서 많이 울고 내 감정을 또 조금씩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걸 이 밑에다가 적어 놓은 건데, 삶의 문제에 막 뭔가 내가 힘들고 지치고 뭔가 번아웃이 오고 이런 상황의 안에, 그 문제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느끼는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사춘기 아이들을 이제 보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모닝 페이지를 쓰면서 아, 이래서 내가 이럴 때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구나가 어, 가, 가다듬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안에 있어서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눈치채지도 못했던 어떤 마음의 감정들이 잘 정돈되는 게 느껴졌고, 이 책에서는 그거를 생각의 와이퍼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비가 막 내리면 바깥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 와이퍼처럼 이렇게 닦아주는 역할을 한다, 생각들을. 그래서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한 3월 달 정도, 작년 3월? 3월? 4월? 4월부터 시작했네요. 작년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썼는데 이거 다 제가 이제 노트에다가 쓰고 매일 그 분량의 12주차 과정인데 그 분량을 읽고 그 문제도 해결해 보고 글도 써보고 이러면서 제가 매일매일 쓰고 이게 절대로 빼먹지 않고 매일 써보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사진을 타임스탬프로 찍어가지고 인증을 계속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 그 기록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다가 어느 날 남편하고 싸웠는데, 말다툼이 살짝 이제 갈등이 살짝 있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남편한테 이렇게 쏘아붙이거나 뭐 짜증을 부리거나 했을 텐데 제가 집에 가서 내 감정을 일단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감정이 잘 정돈이 되는 게 느껴졌고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참 7월쯤이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제 글을 바깥으로 내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어,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글이 제 초고에 여기 오늘의 초록 초고에 이 글이 다 거의 이제 각색돼서 이 내용이 들어가서 정돈이 돼가지고 책이 됐기 때문에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썼었고
아이고. 그다음에 아티스트 데이트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이가 워낙 많고 육아 기간이 길고, 그리고 집 학교를 계속 오가면서 워킹맘에 집에 들어올 때면 또 다른 일이 시작되고, 이런 조금 힘든 시기도 있었고, 남편이 멀리 타지에 이렇게 나가 있는 때도 많이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어 이렇게 저를 돌보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친구가 육아로 지쳤던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 너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애 키우느냐고 너무 고생했어. 막내 키우느냐고 너무 고생했으니까 너가 좋아하는 대로 가서 어 뭔가 네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하자." 이렇게 친구가 저한테 인제 기회를 준 거죠.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데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또 모르고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 이 아티스트 데이트를 읽어 보니까 '얘를 꼭 해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건 나 홀로 탐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 나를 위한 놀이를 해라. 그러니까 뭐 그 우리가 아이들 "엄마 놀이공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놀이공원에 데려다 주잖아요, 아이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첫째, 둘째, 셋째, 때로는 남편의 의견, 친정 엄마의 가 가고 싶은 곳,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타인에 대한 것들만 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전혀 못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제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이 책에 질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좋아했던 것도 찾아보고, 근데 저는 주로 식물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화원에 가서 한 10,000원, 15,000원 정도 하는데 화원에 가서 구경하고 얘 갖다 놓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걸 제가 좋아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고 식물 가져다 놓고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인제 아이들이 어지러놨던 이 집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고요하게 나 혼자 이렇게 즐기거나 깔끔한 공간을, 그런 것들 제가 좋은 것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인제 책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제 블로그에는 인제 독서 기록을 좀 남겼는데, 독서 기록이 뭐 본격적으로 기록한 거는 작년부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고, 책은 막내 아이를 업고서라도 책은 계속 꾸준하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아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렇긴 한데 셋째를 낳고 나니까 책을 안 읽진 않았어요. 아이들도 제가 육아 휴직을 오래 했으니까 아이들하고 책도 많이 읽고, 나름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꾸준하게 책도 읽고 했는데, 뒤늦게 셋째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처음으로 세팅되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고 기억이 잘 안 나고, 제가 인제 40대 중반 정도인데 기억이 잘 안 나고, 봤던 책을 산 책을 모르고 또 사고, 제가 그래서 '아 이거는 쪼끔 안 되겠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처음에는 수첩이나 이런 데다 기록하다가 지금은 거의 블로그랑 노션이랑 음 그다음에 필사 노트에다가 주로 기록을 하는데, 기록을 해서 제가 인제 또 주특기가 있었는데, 이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주특기가 있나 봐요. 자존심이 원래 튼튼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그랬던 게, 어 어쨌든 책을 제가 막 바쁘게 사는 와중에 틈틈이 책도 읽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면 내가 뭐 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이 그때 굉장히 쓸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읽은 책을 북플립이라는 북플립이라는 앱에다가 읽은 걸 기록해서 달력에 표시를 하고, 걔를 매달 점검을 합니다. 독서 결산?
이런 걸 해 봤어요. 물론 뭐 읽은 거 권수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워낙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여러 일들에 치여서 여유가 없으니까 어 그냥 그렇게 기록하는 게 제가 좋더라고요. 그게 자존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래 나 이렇게 이번 달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잖아.' 그러면서 저를 토닥이는 의미에서 하는데 제가 해 보니까 이제는 한 150권 이상 정도 책을 읽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돌책 도전하기도 했어요. 책과 글은 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벽돌책 도전하기 했는데 제 책에 인제 요런 문장을 제가 실은 게 있는데 벽돌책 도전할 때 시작은 아무리 읽어도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좌절감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는 당혹감 그리고 내가 무지하다는 걸 마주하는 슬픔 같은 거였는데요. 다 읽고 나니까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내가 읽었어.' 이런 성취감도 있었고 '못 읽을 책 없을 것 같아. 뭐든지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다음에 '내가 꾸준히 하고 있구나. 내가 이걸 이만큼 해냈구나.' 이런 자존감도 생겼고요. 다양한 걸 경험하는 데서 오는 균형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게 여러 그 면에서 저한테 많은 그 자기 성장을 가져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독서하면서 블로그에 글을 씁니다. 근데 써도 읽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읽어도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 근데 인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책을 읽을 때면 나도 물 줄 때마다 자라는 식물 같은 기분이 된다.' 이런 걸 제가 글에 적었거든요. 책을 읽어도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럴 때 엄청 좌절되기도 했는데 읽을 때마다 내가 자라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어 부족했던 어떤 마음의 지혜 같은 것도 생기고 그리고 제가 '미친 결정력 갖고 싶다.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우왕좌왕하다가 제대로 결정 못 해서 망설여서 자신감 없어서 해 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읽을 때마다 내가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거를 여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매달 권수도 세고요. 고렇게 하면서 독서를 독서한 것들을 블로그에 기록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장을 기록하고 책을 다시 여러 번 기록하기 위해서 여러 번 보고 한 것들이 글 쓰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글이라는 게 어쨌든 언어라는 게 완벽히 창조적인 게 있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해 보니까 어느 날은 책을 인제 다독을 하다 보니까 책을 여러 권 읽다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다 같은 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인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글쓰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견해를 만들 때 아이고 누구지? 어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아까 예원 쌤도 얘기하셨는데 필사클럽 은 이제 저 혼자 하던 거예요. 누군가랑 인제 같이 하고 싶기도 했는데 제가 인제 필사클럽을 혼자서 그냥 필사를 매일 하면서 사진도 찍고 날짜도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만의 인제 필사클럽을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쪼끔 더 내공이 쌓이면 다른 분들과도 함께 하고 싶고요. 이게 제가 인제 이게 필사를 하는 게 글쓰기에 아까 예원 쌤도 얘기했지만 문장을 수집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는 별로 해본 적이 없고요. 어 저는 인제 어떤 책을 읽을 때 기승전결로 막 그 줄거리를 줄줄 읊는 건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첫째는 중3 인데 어릴 때도 이렇게 그
삼국지 같이 이렇게 좀 복잡한 책에 줄거리를 이렇게 쭉 읊는 거를 좋아하던데, 저는 그것보다는 문장에 약간 꽂히는, 그러니까 지금 문장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문장을 보면 막 기분 좋아지고 막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그랬던 것 같고 취향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에세이를 쓰는 데 있어서는 이 문장에 대한 그 사랑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어, 제가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이 알베르 까뮈의 책을 읽고 있는데, 그날 이런 문장이 나온 거예요. 이날 그 삶에 대한 절망 없이는 삶에 대한 사랑도 없다. 이런 문장이 나왔는데, 우리 뭐 고난이 뭐, 있어야지 뭐 삶이 더 좋아진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아, 삶에 대한 절망 없이 삶에 대한 사랑도 없다니.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날 제가 이렇게 제 책상이 없어요. 집이 좁아가지고 아이들 책상 놓고 공부방, 뭐 침대방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아, 제 공간이 딱 내 책상, 나만 쓰는 책상 있었으면 좋겠는데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요 책상이 현관 밖에 계속 오랫동안 놓여 있어가지고 먼지가 엄청 많이 탔던 책상인데 어떻게 공간을 이렇게 비집고 마련해가지고 그날 쓸고 닦고 막 가구도 옮기고 이래가지고 이 테이블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날의 이 문장하고 이날에 제가, 아, 그러고 책상이 정돈돼서 딱 앉았을 때 그 기분을 생각하니까, 무거운 책과 책장을 모두 거실로 옮기는 약간의 절망 뒤에 사랑하는 마음이 경이롭게 싹 트는 순간이다. 이게 3월 달이었는데, 아, 요 문장을 제가 보면서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필사하시고 자기 생각을 그 문장, 한 문장 뽑은 걸 가지고 자기 생각을 계속 써나가시면 조금씩 쌓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글 쓰면서, 성장하는 시간에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하고 싶은 얘기는, 어,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에세이에 있어서 좋은 글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뭐 여러 가지 장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에세이에 있어서 좋은 글이란 뭘까? 저는 이제 에세이를 쓰다 보니까 첫 책이 에세이여서 계속 이 생각을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쓰는 동안에는 잘 몰랐고요. 근데 쓰고 나서, 아, 그래. 내가 써보니까 좋은 글이란 이런 게 아닐까? 한 권을 책을 쓰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에세이에서 좋은 글이란 건, 저는 타인의 이야기잖아요, 에세이가.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걸 읽으면서 같은 주제의 내 이야기가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 나오면 그게 좋은 글이, 에세이가 아닐까. 그러니까 작가가 뭔가를 얘기하는 어떤 글이 있으면, 아, 나한테는 이런 경험이 있어. 그러면서 수다 떨듯이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글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글이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어, 첫 번째는 가독성이 있으면 좋겠다. 음, 가독성이라는 거는 일단 독자가 쉽게 잘 읽어야지 공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독성이 좋아서 잘 읽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솔직한 글이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세 번째는 아, 상대의 반응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은희경 작가의 또 못 버린 물건들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어, 그걸 읽고 나서 제가 내가 못 버리고 있는 물건과 그 이유에 대한 글을 썼거든요. 긴 글은 아니었는데 블로그에다가 쓴 게 있는데, 아, 이런 게 좋은 글이 아닐까? 은희경 작가의 에세이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이 사람이 못 버린 물건이 왜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나도 못 버린 물건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하면서, 아, 에세이에서 좋은 글이란 건 이런 게 아닐까. 제가 책을 한 권 쓰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에세이를 잘 쓰려면 이제 혹시 글을 인제 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글을 잘 쓰려면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뭘까? 혹시 어 혹시 있을까요? 발견? 연결? 어 이거는 인제 뭐 많은 작가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제가 인제 장강명 작가를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삶을 사랑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사랑하면 그 대상을 유심히 헤아리게 되는데 그러면 할 말이 많아진다. 좋은 에세이는 그렇게 삶에 대한 남다른 관찰과 애정이 담긴다." 이 말을 듣고 '이게 또 맞는 태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선생님들도 쓰고 싶은 주제가 있으실까요? 막연하게 쓰고 싶다는 생각만 있으신가요? 어 그래서 저도 인제 제 글에 이렇게 쓰고 나니까 '아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에게도 자신만의 초록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식물로 어쩌면 초록이라는 큰 테두리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또 그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유심히 관찰하게 되고 그 시간이 사랑의 시간이 돼서 에세이가 한 편이 나왔다면은 선생님들도 자신만의 다정한 초록,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거, 나의 관심사,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걸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는 거 이런 게 혹시 있으시면 글이 더 좋아진대요. 조동범 작가인가? 그분이 부캐로 에세이 쓰기라는 책을 쓰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상의 글이라는 게 어 일상의 글보다 어쨌든 관심사가 녹아져 들어가면은 글이 더 좋아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을 행복하게 한 초록이 있었는지 제 지인은 BTS를 좋아해요. 저랑 나이 비슷하거든요. BTS를 좋아하고 그중에 한 멤버를 막 어 이렇게 막 열심히 서포트를 하고 그런 데서 굉장히 열정과 에너지를 느끼는 사람도 있고 뭐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걷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진심으로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이 좋아해서 진심으로 관찰을 하다 보면 연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어디선가 글감 선정의 차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아마추어는 경험의 다채로움이 필요하대요. 아이들이 처음 읽었을 때 뭔가 "즐거웠던 경험을 만들어 줘라. 그러면 글이 훨씬 더 편하게 써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추어들은 뭔가를 사거나 뭔가를 하거나 어딜 가서 경험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이런 특별한 경험의 다채로움이 필요하고 그런 경험이 글을 빛내주니까 글 자체가 그 엄청 깊이 있게 성찰하고 사유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라는 거는 소소한 일상 속에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일상인데 거기서 나의 시선으로 글감을 발견하는 거 말은 하지만 굉장히 프로의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시선으로 글감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는 관심사, 나만의 초록, 나의 관심사,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 그 어떤 것이 아마추어와 프로를 연결해 주지 않나. 어 그래서 내 일상이지만 거기에 내 관심사라는 시선을 가지고 보면 글이 쪼끔 써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인제 글 쓸 때 식물을 쳐다보면 글쓰기가 훨씬 좋았고 그래서 주변에 식물을 더 많이 두게 됐거든요. 그게 내 시선으로 내 관심사라는 안경을 쓰고 일상을 바라보니까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 권을 다 쓰고 나서 조심스럽게 저는 아직 초보니까 저도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열심히 써야 되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쓰면서 느꼈던 거 알게 됐던 거고 글쓰기 꾸준히 하려면 노하우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보니까 그 에세이가 삶 속에서 캐낸 글감을 나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건데 가장 쓰기 좋은 그 글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에 기대서 내 이야기를 꺼내 놓는 거.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내 얘기를 꺼내서 글을 써보는 거, 요게 글감을 발견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SNS는 글 짧게 쓰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남한테 읽히는 글을 써야 되니까. 요즘 사람들이 긴 글을 잘 안 읽으니까. 그런데 저는 읽은 책에서 어떤 마음에 드는 게 생겼으면 그거를 조금 늘려서 자기의 경험을 포함해서 글쓰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책 속 한 줄의 힘을 쓸 때 제가 해본 방법인데요. 어 읽은 책에서 내가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내 경험하고 섞어서 글을 조금 더 늘려 쓰 써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많이 사로잡혔던 마음이 '아 어쩌면 저분은 저렇게 글을 잘 쓰지?' 이런 작가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질투심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잘 쓰시는데 왠지 한강 작가님의 글을 읽을 때 '아 저런 글을 어떻게 쓰시지?' 어 '저거는 타고난 재능인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죠. 그냥 '아 부러운데 내가 배울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아 이분이 이렇게 쓰니까 나는 이런 부분을 쪼끔 배워 봐야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제가 책을 쓸 때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독자층을 명확하게 하라.' 이게 저한테 가장 힘들었고 내 글의 독자층이 누가 될까? 식물을 키우는 사람일까? 아들 셋 워킹맘의 고단함일까? 아니면 죽음을 눈앞에 둔 허무함을 느끼는 40대 중년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런데 제가 글을 써 보니까 인제 쓰다 보니까 그냥 이런저런 책도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냥 '내가 만족하는 글을 먼저 써야 되겠다. 그러면 나랑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서 한 가지라도 얻어갈 수 있게 잘 조율을 하면 그것도 또 좋은 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책이 스테디셀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의 작은 경험이고요. 글이 책이 됩니다. 자기 경험 노트 책 쓰기 캠프에 작년에 제가 인제 가서 매일매일 사실 이거 도전을 7월 달쯤에 "책 쓰기 캠프 합니다." 했을 때 '손을 어떻게 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준비가 돼 있었더라고요. 제가 인제 4 월부터 계속 모닝 페이지로 글을 쓰고 독서 기록을 매일 남기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시간이 그렇게 쓰고 했던 그 시간이 어 있었고 글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손을 들고 음 그 글을 다듬고 고쳐서 책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 쓰기 캠프에서는 "오늘 시작합니다." 그러면 오늘 글 한 꼭지 써서 인증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책 쓰기를 그래서 그 와중에 막 서로 독려하고 하긴 했는데 그냥, 그냥 매일 한 꼭지씩 그냥 쓸 수 있었을까? 그거는 아니고 책을 쓰려는 목적을 가지기 전에 즐겁게 글 쓰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승전 초록으로 정하고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냥 올해 육아휴직을 했기 때문에 글을 잘 완성해서 책이 나왔고 반응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 읽어 보신 분들 한번 읽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초고를 썼어요. 초고 같이 다 함께 썼고 어 나쁜 글이라도 일단 완성하자는 생각으로 일단 했고 너무 시간이 없죠, 다들. 그래서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투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책을 내고 나서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라고 어 북토크를 제가 쪼끔 했는데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따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뭐가 달라졌냐. 되게 궁금하다."
근데 저는 제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았더라고요. 이게 노벨상 수상도 아니고 한 번 글을 썼다고 해서 삶이 완벽하게 뭐 180도 다른 삶이 펼쳐지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근데 제가 ENFP의 E인데요. 감정이 너무 감정화되어 있어요. 어 그래서 감정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뭔지 잘 몰랐고, 근데 책을 쓰다 보니까 지나치게 자기 감정이 드러나면 안 되더라고요. 약간 내 감정을 객관화한 상태에서 일기 같던 제 글이 책으로 정리해 내면서 불필요한 감정들을 다 퇴고할 때 덜어냈거든요. 그러면서 제 감정이 엄청 가벼워졌고, 제가 과거의 어떤 상처나 불안 이런 것들과 잘 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에세이 쓰기의 매력은 '내가 성장하는 데 있다. 나 자신이 성장하는 어떤 과정이다.' 그래서 결과물이 어떻든 간에 어 준비를 해서 글쓰기의 즐거움을 느끼시고 자기만의 주제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